정리 들어가서 6월 7월 초면 심을 것 같더라고 거기도. 그리고 목표가 거기도 여기 뭐야 9월 10월에 10월 달은 따야 돼가 거기도 이렇게까지 따야 좀 일찍 따야 돼서 올해. 근데 고냉 생각보다 네. 시원하긴 한데 엄청 시원하진 않아요. 아, 낮긴 낮은데 그렇다고 만만치 않아요. 거기도. 그러면 이제 그 남들 안 나오는 그 한 달에 번 돈을 겨울 난방비로 그냥 다 거의 쓰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1년 매출로 봐야 되는데 거기가 아무래도 좀 그런 좀 비쌀 때 좀 더 따니까 네. 좀 쌀 때 들다고 그러니까 네. 양은 좀 줄어도 야가 좀 줄어요. 8월에 심는 것보다. 그리고 실패할 확률도 높고 실패할 확률이 왜? 바이러스가 이게 좀 기간이 네. 돼요. 내가 이제 8월에 심었으면은 8월 15일에 심었어요. 네. 8월 15일부터 9월 15일, 10월 15일, 11월 초까지만 내가 어떻게 버티면은 네. 그 다음부터 바이러스에도 별로 그냥 통제 가능하거든요. 근데 6월 중순에 심으면은 7월 15일, 8월 15일, 9월 10월, 10월 15일, 11월 초까지 넉 달 반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잖아요. 아, 그래서 그런 경우에 실제로 보면은 1000평짜리 온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책창을 열어놓는 분들이 많은데 1000평 정도 규모면은 근데 6월에 심는 분들은 웬만하면 문 열지 말라고 그래요. 아, 그때는 그냥 진짜 벌레와의 전쟁이거든요. 하루에 그러니까 일주일에 보통 6월 저희 같은 경우도 보면 저희 이제 8월 15일 8월 초에 심는 경우에 일주일에 탈충제를 3번 뿌려요. 저길로 10월 말까지 9월까지는 거의 그렇게 뿌려요. 근데 6월 중순에 심으면은 그게 2달이 더 늘어나는 거죠. 아, 근데 일주일에 2번 뿌려 3번 뿌려 상관없는 건 그래도 왜냐면은 우리가 수학기에도 우리 일반적으로 쓰는 약들이 거의 48시간짜리 약이에요. 아, 거의 살충제들이 과치 토마토 오이 등록된 건 거의 48시간짜리 약이 있다 보니까 뭐 이런 농약 검출 문제 같은 경우는 PLS 문제는 안 되는데 이제 너무 힘들죠. 문제겠다. 일주일에 3번을 뿌려도 일주일에 3번 뿌려도 퍼펙트냐? 아니에요. 그래도 일정 부분 뽑아내면서 가요. 그래도 우리가 괜찮은 게 뭐 제식 밀도를 평당 한 8.5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평당 한 0.5주 제거해도 8주니까 그것도 많은 거거든요. 그 정도면 충분하니까 그렇게 가는데 굉장히 6월 15일 심으면은 이제 강원 저쪽이 장수 쪽에서는 괜찮은데 문제는 또 하나가 변수가 또 하나가 있어요. 장마. 아, 네. 비가 또 오래 와버리면 농사가 또 버리거든요. 아, 장마가 얼마나 되느냐. 우리 통제할 수 없는 범위들이 있어갖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내용이 바로 통제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가 바로 우리가 오늘은 식물의 광합성 균형에 관련해서 좀 설명드리고 다음 주 정도에는 환경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우리가 어차피 온실을 100% 통제한다는 건 환경을 제어한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식물 자체로 우리가 식물 키워서 통과시켜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6월 15일 날 심었는데 장마가 생각보다 길단 말이에요. 그럼 방법은 과일 개수를 좀 줄여서 약분기를 통과시켜 버리면은 먼저 해소가 되겠죠. 우리가 광을 늘릴 수는 없으니까. 더군다나 이제 장마철 같은 경우는 특징이 또 하나가 장마라고 해도 온도가 높아요. 굉장히. 그러면은 어떤 문제 생기냐면은 장마가 온도가 높은데 어떤 문제 생기냐면은 우리가 보광등을 쓰게 되면은 또 광에서 또 열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LED를 쓰면 어느 정도 해결되는데 LED는 단가가 등 하나 값이 거의 100만 원 육박해요. 그러니까 6제곱미터에다 하나 설치 정도 하는데 보통 한 평 반에 그러니까 2평 정도 하나 설치한다고 하면은 한 100만 원 정도 육박하는데 그걸 설치하게 되면 돈이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뭐 한 등값만 7억, 9억 이렇게 돼 버리니까. 그리고 이제 고압 메토리도 상대적으로 싼데 중국산 같은 건 좀 굉장히 싼 편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한 20만 원에도 커버는 되는데 문제는 열이 발생하죠. 그러면 뭐 사용 못해요. 우리가 항상 광과 온도를 놔야 되는데 고압 노트리움 등을 단다 하더라도 그 광 자체가 충분한 광은 아니거든요. 보조해주는 광이지 그것이 충분히 태양광만큼 충분한 광은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은 더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있고 또 하나가 고황토론 등은 일단은 우리가 이제 등에서 식물체까지 거리가 한 2m 정도가 떨어져 있어야 돼요. 뭐 최소 뭐 화상 안 입으려면 50cm 떨어져야 되고 2m는 떨어져 있어야 서로 중복되지 않게 서로 광을 나눠 먹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붙어 있을수록 광은 밑에만 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오해하는 게 야 작은 광을 여러 개 달면은 좋지 않냐? 그러면은 우리가 낮은 온실에서 쓸 수 있지 않느냐 하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내가 작은 등을 내가 1000W짜리를 나는 1000개를 500개를 달았어 나는. 근데 어떤 사람은 500W를 2000개를 달았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등값은 어쩌면 차이가 없을 수도 있고 오히려 쌀 수도 있어요. 조금. 그거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그럼 뭐가 비쌀까요? 전기를 설치할 때 전선 2배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전 2배가 들어가면 모든 게 다 2배가 들어가죠. 네. 인건비 1000W짜리 다나 네. 500W짜리 2개 다나 네. 인건비 차이가 있을까요? 없겠죠. 그러니까 이게 만만치 않아요.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들 그러다 보면 요즘에 이상한 일들 발생하는 작은 등을 여러 개 달겠다. 오케이. 근데 왜 사람들은 큰 등을 적게 달라고 할까? 간단하죠. 그 이유는 공사비가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게 그리고 그게 한 번에 끝나나요? 시간 지나면 어떻게 돼요? 다 유지보수. 다 유지 못해야죠. 지금 감가상 내가 한번 영구적인 시설이면은 오케이. 그런데 이 영구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언젠가는 더 들어내고 다시 설치해야 돼요. 이것들을. 그러면은 만만치가 않죠. 그래도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는 생각하는데 집단 지성을 믿어요. 안 하는 데는 안 하는 데는 다 이유가 네. 있다. 예를 들어서 왜 PO를 쓸까? P를 쓸까? 왜 지중해 연안에서는 우리 0.01호 0.01호짜리잖아요. 거기 0.2mm짜리 써요. 엄청 우리 10배 다 두꺼워요. 그런데 왜 쓸까? 거긴 결로가 없으니까. 그 온도차가 있다 하더라도 습이 없으니까 결로가 안 생기거든요. 그리고 광이 강한 게 제한용이지 광이 약한 게 제한용이 아니니 두꺼워서 상관없겠죠.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그 지역에 맞게 가장 잘 환경에 맞게 적응했다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예를 들어 어떤 분이 그래요. 불소가 좋냐 유리가 좋냐? 저는 그래요. 그럼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냐 세계적으로? 유리가 뭔가 좋았겠죠.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하니까 유리를 쓰겠지. 만약에 불사가 만약에 새로 나온 거라고 하면은 오케이. 그러면 그럴 수도 있어. 새로운 거 사람이 못 알아줄 수도 있어. 근데 그거 나온 지 벌써 몇십 년이 흘렀는데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소를 쓴다는 얘기는 유리를 쓴다는 얘기는 불소의 장점이 어떤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유리를 쓰지 않는 것일까? 이러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우리가 전문가가 될 필요도 있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왜 사람들이 그것을 쓰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만 하면은 문제들이 쉽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누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이제 그 부산에서 이제 그 농사를 오래 지신 분들이 장미하시다는데 토마토로 오셔갖고 파프리카로 오셔갖고 한 20년, 30년 하신 분들이 있어요. 옛날에 장미하시다가 오신 분들이 있는데 집에 면적도 키우셨는데 온실은 옛날 재래식 좀 낮은 온실들이에요. 좀 5m짜리 뭐 3.5m, 3m 이런 온실들인데 이분들이 이제 컨설턴트를 구하기 어려우니까 이제 얘기를 하셔서 가끔 좀 카톡으로만 좀 해드리는데 구해달라고 하는데 근데 그분들 그러시더라고요. 와서 이제 컨설턴트라고 소개받고 오면은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자기는 남들하고 조금 다르게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 하는데 그분이 그러면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그런 거 있을 수가 없거든요. 예, 아주 보편적이면서도 이제 전략이 바뀔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제 전략들이 과거에 몰랐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제 전략들이 바뀌는 성향이 있고 또 에너지 가격 변동이 있으면서 옛날에는 진폭을 작게 거뒀는데 에너지 가격이 높아지니 차라리 내가 좀 더 좀 더 촘촘히 관리하고 에너지를 절약하는 쪽으로 가야겠다는 전략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거 다 이유가 있잖아요. 과거하고 달라진 상황이 있었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자기는 남들과 다른 배양액이다. 배양액을 나는 자주 바꿉니다. 또는 나는 물을 주는 전략이 조금 다릅니다. 그러면 과거에 수십 년간 우리가 쌓았던 우리가 이쪽 시설원회 쪽에서 쌓았던 노하우죠. 그런 그 기술들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1, 2년 된 게 아니라 거의 수십 년간 쌓여있던 자료들인데 이거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토마토가 됐든 딸기가 됐든 오이가 됐든 간에 기본적으로 달라진 건 없다, 똑같다 보시고 거기서 이제 조금씩 변화가 있을 수는 있는데 뭐 얘들 다 식물이잖아요 어차피. 그리고 가장 느린 게 이쪽 계통상 그러니까 한국이 제일 느려요 발달 속도가. 왜냐면은 그게 크게 달라질 것이 없거든요. 이게요. 생물을 다룬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인류가 벌써 작물을 키운 지 식물을 키운 지가 수천 년이 수만 년이 지났는지도 몰라요. 저는 뭐 최소한 우리나라에서 뭐 쌀을 발견한 지가 4천 5천 년 됐다고 그러고 뭐 이러니까 그동안 인류가 계속해서 식물에 대해서 알아왔고 그걸 갖고서 우리가 계속 먹고 살았고 그걸 살아남은 사람들이 우리 조상님들이 그런 걸 했기 때문에 우리가 식량을 우리가 먹고 살고 남아서 결과적으로 수설을 내는 건데 그렇지 못했던 사람들은 다 도태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우리는 승자고요. 그리고 현재 부여나 논산이나 김제 쪽에 봐도 제가 한 25년 전에 알던 분들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면적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 얘기는 그분들이 결코 만만치 않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항상 얘기를 할 때 그 사고만 내지 말고 꾸준히 유지를 하면은 굉장히 좋은 거고 사고가 안 날 수는 없어요. 사고가 나더라도 빨리 우리가 최소화시켜서 대처를 해나가면서 우리가 움직이는 거지. 그러니까 그 사고가 안 난다는 건 뭐 한 해 안 날 수도 있지만 사고가 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온실이라는 게 예측 불가능하고 환경이라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외부 환경이 다르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 뭐 흐린 날이 많았고 흐린 날이 많았는데 따뜻했어. 원래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난방기가 안 돌았어. 그러니까 나는 작년에 별로 결로가 왔는데 올해는 결로가 나와서 진짜 원래 토마토 역병이 잘 없어요. 환경이 좋기 때문에 온실이 좋기 때문에. 근데 역병으로 실제로 뽑아낸 분들 꽤 되고요. 그러면 이거는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 재작년에 방심했다가 여태까지는 그런 일 없었는데 근데 갑자기 올해 겨울에 해가 없고 그러면서 날씨는 따뜻하고 환기를 거의 안 하다 보니 그 다음에 그리고 또 비닐에서 플라스틱의 문제, 피복제 문제도 있었겠죠. 피복제도 좀 사용하다 보니까 노화되면서 물가 결로가 아래로 낙하될 수도 있었고 이런 종합적인 원인에서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사건들이 매번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건가라는 피해를 최소화 쪽으로 우리 접근을 하죠, 이것들이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온실이라는 건 어차피 정해져 있고 우리가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이제 GP라는 게 이제 플랜트 엠파워먼트에서 나온 그 재배 방법인데 그 재배 뭐라고 하죠? 이론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요게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재배를 이제 깊게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 밑에서 갈라진 재배인데 뭐냐? 식물의 생장의 힘을 시작점으로 접근한다니까. 식물을 어떻게 하면은 건강하게 만들 것인가. 환경은 식물이 건강하다고 하면은 환경이 불량해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식물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온실에 심고 나면은 식물이라는 건 우리가 그 구역을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환경을 맞춰줄 수 없다고 하면은 작물을 환경에 맞도록 우리가 만들어준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균형에 대한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할 때 작물을 키우면서 환경을 제어할 때 중요한 관점이 식물에 대한 균형이 맞았느냐 안 맞았느냐를 우리가 평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균형이 맞았나 안 맞았나 평가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뭘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우리가 환경에 대한 조정이 있어야 되고 작물에 대한 조정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저격을 할 건가 말 건가, 과일을 딸 건가 말 건가, 아니면은 그 다음에 배지의 물을 함수량을 늘릴 것인가 줄일 것인가, 커튼을 칠 건가 말 건가는 바로 식물의 현재 균형을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한다는 거죠. 현재 우리가. 그리고 이 균형이라는 거는 미리 알면 더 좋죠. 미리 알면 지금 이 상태로 갔을 때는 아마도 균형이 깨질 것이라고 안다고 하면 선제적으로 주저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상황이 종료가 된다, 상황이 눈으로 보인 다음에 제어를 하게 들어가면은 아주 평범한 재배사가 될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우리가 그 식물체의 미세한 변화를 보고 미리 판단해서 또는 환경이 변화될 걸 예측해서 한다고 하면은 아마 일당 120만 원, 150만 원짜리 컨설턴트 또는 아니면은 뭐 팜팜이나 뭐 아니면은 뭐 공구팜이나 이런 데서 그 메인 재배사들 그러니까 연봉 8, 9천짜리 재배사 될 것이고 그냥 지나고 나서 안다고 하면 우리가 결과가 나온 다음에 조절한다고 하면은 흔히 말해 4천짜리 이제 3년차, 4년차의 재배사의 수준이 되겠죠 거기서가. 네. 그래서 그런 균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균형을 볼 때는
생물학적, 물리학적 과정에 대한 이제 이해가 필요한데 특히 우리가 생물학적인 얘기는 하는데 물리적 관점에 대해서 얘기를 우리가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굉장히 온실이라는 거는 식물이라는 거는 특히 식물체가요 물리적 성격이 더 강하다. 물리적 성격이 강하다. 우리가 물을 주는 걸 우리가 기본을 뭘로 해요? 광량 제어를 기본으로 하죠. 네. 광량 제어를 기본하다는 건 바로 생물학적 제어가 아니라 바로 물리학적 과정을 우리가 물리학적 프로세스를 보고서 우리가 제어를 들어간다는 거예요. 광은 생물이 아니죠. 그러니까 광은 물리적 에너지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거 우리가 온실을 통제할 때는 바로 광을 갖고 통제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상시는 물리학적 개념에서 더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식물을 생리학적 대상으로 보는데 생리학적 대상도 맞지만 물리학적 대상이 더 크다. 우리가 온실을 제어하는 사람 입장에서 생리학적 조건은 우리가 제어를 할 수가 없어요. 환경적 물리적 조건을 바꾸게 되면 생리적 조건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들은. 그리고 모든 에너지의 개념도 바로 어디서 오느냐? 물리적 관점이죠. 온도, 광 이건 전부 다 뭐예요? 물리적 관점이죠. 우리가 제어하는 건 물리적 관점을 제어하면 생물학적 배경이 바뀐다는 것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는 뭐 증상보다 생장 모델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게 사실은 잘 안 맞아요. 거의 안 맞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델링은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 플랜트 엠파워먼트에서 소개될 때도 그 모델링은 되어 있으나 모델링은 그 항상 얘들 써놓은 게 있어요. 아닐 수도 있다, 아닐 수도 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모델링이 맞는다는 거는 모델링이 된다는 얘기는 그 시점에서 그 상황에서 맞을 수가 있으나 장기적으로 볼 때는 안 맞거든요. 그러면은 경향치는 맞을 수 있다. 우리가 방향 추세선은 갈 수가 있는데 그 수치 자체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옛날부터 뭐 톰슨 모델이나 이런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하는 그런 모델링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모델 볼 때 그건 간단한 그 모델이 뭐였냐? 온도가 높아지면 도장하고 키가 빨리 커지고 온도가 낮으면 천천히 크고 광이 많으면 광합성 많이 하고 광합성 조금 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너무 당연한 내용들인데 그것을 우리가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식물의 균형을 맞출까를 어떻게 맞출까를 이제 규정하는데 제가 빨간색 나서 균형이 중요하다. 균형을 볼 수 있으면은 우리가 이제 생리학적 접근만으로는 온실의 조건에 생장을 최적화하는데 답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물리적 조건을 우리가 접근하는데요. 생존과 생장을 위해서는 바로 균형이라는 거죠. 균형. 하여튼 이 내용 오늘 강의 내용에서는 균형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할 거예요. 우리가 균형을 맞춰주면은 우리가 문제가 될 게 없죠. 예를 들어서 오이가 한 4일 비가 온다고 쳐요. 네. 오이가 그러면 생장점이 약해지고 꽃도 꽃이 안꽃이 폈는데 과일이 아마 휘어져 있는 것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균형의 조건에서 광합성을 안 했어. 그러면은 우리가 과일을 따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과일이 광합성 양분의 70-80%를 흡수해요. 그럼 과일을 몇 개만 따져도 충분히 지금 광량으로도 우리가 식물체가 최소한 약화되지 않게 하거나 약해지더라도 서서히 약해지게 해서 바로 광이 좋아지면은 바로 우리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준비를 할 수 있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머릿속에 가져있을 게 균형에서 광합성의 균형을 얘기를 할 때 과일이 전체 양분의 최소 60에서 최대 80 정도를 흡수한다, 가져간다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과일을 일부만 조정해줘도 훨씬 더 잎이라든가 생장점, 우리가 제일 중요한 생장점하고 뿌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생장점과 뿌리를 이 안 좋은 환경에서 보존하고 갈 수가 있다고 하면은 바로 환경이 좋아졌을 때 바로 생산량을 올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바로 그래서 우리가 균형에 대한 것들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에너지의 균형과 물의 균형, 동화 균형. 에너지의 균형은 뭐예요? 들어온 온실 안으로 에너지가 들어왔으면 그만큼 밖으로 나가야 되거나 나가지 않으면은 온도가 올라간다는 얘기고 에너지가 쌓인다는 얘기고 너무 빨리 나가면은 온실의 에너지가 낮아진다는 얘기고 반면에 또 하나가 식물의 에너지 균형에서는 식물이 에너지를 많이 받고 나간 에너지가 적으면은 식물의 체온이 올라가서 식물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반대로 식물이 흡수하는 에너지보다 나간 에너지가 많으면은 식물의 체온이 떨어짐으로써 장애를 받을 수 있다는 것들이죠. 그리고 식물의 에너지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바로 양분의 결핍과도 연관이 있다.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식물의 에너지는 건 식물이 만들어낸 에너지가 아니에요. 태양 에너지, 그러니까 열 에너지가 식물에 접근했을 때 광합성 상관없어요. 열 에너지가 식물에 충분히 도달을 해야지만 있어야지만 식물이 양분의 흡수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양분의 흡수를 할 수가 있는데 식물이 에너지를 못 받게 되면은 양분의 흡수가 중지가 돼요.
그러면 양분 흡수가 중지됐다는 얘기는 우리가 온실에서 철결핍이라든가 인산결핍 같은 증상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확인해야 될 게 이것이 대부분의 경우는 이런 환경적 요인, 에너지의 균형이 깨졌을 때 바로 이런 데 발생할 수 있다. 양분의 결핍들이 올 수가 있다는 거고 이 물의 균형은 내가 식물이 흡수할 수 있는 능력과 증산할 수 있는 능력의 사이를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서 물 균형에서 주의하는 게 식물체 내에서도 균형도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잎과 물이 서로 물을 얼만큼 나눠 갖는 것도 우리가 봐야 된다. 식물이 흡수했는데 물을 흡수를 해갖고 증산을 하는데 다 사용을 하고 과일로 갈 여력이 없다고 하면은 바로 우리가 오이에서 선세가라고 해서 휘어지는 과일, 속이 비는 과일들, 토마토에서는 백합선과 파프리카에서 백합선과 고추에서 백합선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물의 균형에서 얘기를 할 때 식물이 흡수하는 물, 예를 들어 시든다 그럼 어떻게 해요? 차광한다.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물을 아니죠. 왜 우리가 얘가 시드는지를 일단 보다 파악 들어가야 되죠. 예, 우리가 이제 직관적으로 얘기할 세 가지를 해야 돼요. 첫 번째 증상을 판단한다. 우리가 저희도 이제 저희 제자들한테 가르치는 것 중에 앞으로 졸업할 때까지 얘들이 이걸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세 가지를 프로세스가 있어요. 우리가 좋은 아주 이제 메인 재배사가 되거나 아주 이제 유명한 큰 동네 메인 재배가 되거나 아니면 일단 120에서 150만씩 컨설턴을 하려면은 첫 번째 진단을 해야죠. 아 지금 시드름 증상이 발생했어. 아니면은 현재 철결핍 증상이 보이고 있다. 이거는 우리가 나오죠 이제. 그러면 이 진단만 해도 훌륭한 사람이에요. 철결핍이다. 아니면 어떤 결핍 증상이 발생했다고 우리가 알았어요. 뭐 브로소모틀이라는 잎에 뭐 이런 무늬가 생기는 증상을 우리가 알았어. 브로소모틀의 증상 진단했어요. 브로소모틀 모르는 사람 되게 많아요. 100명 중에 98명 몰라요. 근데 이걸 진단했으면은 이제 그 담당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요것이 왜 발생했는지를 환경이냐 뭐 식물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는